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수연쌤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예요. 이 군중심리, 이 책은 왠지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대강 짐작되지 않나요?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이 군중 속에 속할 때 갖게 되는 어떤 특별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는 걸 유추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군중 속의 일원이 됐을 때 어떤 특별한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왠지 경험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혼자서는 멀쩡히 잘 있다가도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변모해서 비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게 되는 인간의 경향성이 바로 군중심리죠. 이 책은 군중심리의 특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스스로의 경험을 반추해보세요. 온전히 나 혼자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반응을 의식하며 판단을 내리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를 비교해보면 이 판단과 행위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철저히 나 혼자서 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저것 도의적으로 고려할 사항들도 있고 또 누군가를 신경 쓰고 배려하다 보면 온전히 내 의지대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인간이 이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때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명백한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도 인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요돼서 이성적 합리적 사고에 실패해버리는 존재라는 걸 이 군중심리라는 개념이 시사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한 심리학 실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음악을 들려줍니다. 음악을 다 들려준 다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 음악의 연주 시간은 얼마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분이에요. 정답이 있는 문제죠. 이 실험에서는 전체 실험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답변하는 방식을 차별화해요. 한 그룹은 서면으로 비밀 답변을 하게 하고 한 그룹은 차례대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구두 답변을 하게 하는 식으로요.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그룹의 답변은 충격적일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우선 서면으로 비밀 답변을 한쪽의 대답들은 천차만별인 걸로 드러났어요. 실제 연주 시간은 3분이었지만 답변은 30초부터 5분, 6분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굉장히 컸죠. 반면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구두 답변을 하게 한 그룹은 달랐어요. 답변 간에 편차가 거의 없었던 거죠. 맨 처음 누군가가 1분 30초라고 답변하자 그 이후의 모든 답변이 1분 30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이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처럼 인간은 자신이 속한 무리 속에서 소외되고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나약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거죠. 제 아무리 이 음악의 길이가 3분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한 절대적인 시간 감각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 모두가 1분 30초라고 답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한 내용마저 의심하게 되고 심적으로 동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리 속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군중심리의 흥미를 느껴서 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 학자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귀스타브 르봉이었어요. 그의 대표 저작 이 군중심리는 군중의 심리와 무질서한 행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한 이 사회심리학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죠. 르봉이 이 책 군중심리에서 주장하는 바는 한마디로 개인이 모여 군중을 이루면 이들이 개인으로 존재할 때처럼 이성적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개인은 군중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미쳐버린다는 거죠. 딱히 무언가에 불만을 품거나 저항하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과민하고 충동적인 상태로 판단력을 결여한 채 비합리적, 비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군중의 도덕 수준은 대체로 낮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말해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본능이 원시시대로부터 내려온 잔재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살면서 그런 본능을 충족하려면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무책임한 군중의 일원이 되어 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 자유롭게 본능대로 행한다. 군중은 살인과 방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헌신과 자기 희생, 무사무욕 같은 고결한 행위를 독립된 개인보다 훨씬 잘 해낼 수도 있다. 특히 군중 속의 개인에게 영예와 명예, 신앙, 조국애를 내세우며 호소하면 감동한 개인은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다. 프랑스 역사만 살펴봐도 십자군이나 1793년에 활약한 의용대처럼 비슷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 집단만이 그런 위대한 무사무욕과 헌신을 보인다. 르봉에 따르면 군중에 속한 개인은 익명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무책임하게 행위하기 쉽죠. 이게 바로 군중의 도덕 수준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고요. 뿐만 아니라 군중은 비판 의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맹신에 빠지기 쉽고 이 맹신하는 바를 앞뒤 안 가리고 행동에 옮기는 위험천만한 경향도 다분하다고 그는 분석해요. 그에 따르면 군중은 어떤 신념이나 사상에 대해 뭐 아니면 도식의 흑백 논리적인 태도를 보이죠.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작정 수용하거나 철저히 거부하고 절대적 진리로 맹신하거나 완전한 오류로 치부해버리는 등 이 극단적인 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군중은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포용력이 부족한 집단으로 그려지죠. 여러분, 군중에 대한 이런 묘사에 동의하시나요? 저자인 르봉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군중에 대한 치우친 견해를 갖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스타브 르봉이 당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이 프랑스의 시대적, 정치적 배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돼야 해요. 좀 놀랍게도 르봉은 사실 1866년 파리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에요. 하지만 그는 작가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직업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죠. 병원을 떠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지내던 중 1870년 보불전쟁이 발발합니다. 통일 독일을 이룩하려는 프로이센과 이를 저지하려는 프랑스 간에 일어난 전쟁이었죠. 여기에 르봉이 군의관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그의 삶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프랑스는 보불전쟁에서 참패하고 파리 시민들은 무능한 정부에 분노해 들고 일어나게 되죠. 이를 계기로 황제 지위에 있던 나폴레옹 3세가 물러나고 공화정이 들어섰지만 시민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성난 파리 시민들은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파리 꼬민을 결성해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 파리 꼬민이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공산주의 자치정부를 의미하죠. 이 파리 꼬민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야간 노동을 금지하고 여성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개혁 정책들을 추진하고 또 나폴레옹 시절의 건축물을 부수는 등 과거의 권위주의 유산을 척결하려 애쓰죠. 하지만 파리 꼬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초기에는 이 꼬민 측의 병력이 훨씬 우세했지만 불과 2주일 만에 전세가 역전된 거죠. 이 꼬민 측은 훈련 부족과 기율 결핍으로 패배를 거듭하게 됩니다. 특히 명확한 지휘 계통이 존재하지 않는 이 구조적 특성과
다양한 정파들 간의 상호 불신 등으로 말미암아 이 전투는 꼬민군의 계속된 패배로 이어지게 되죠. 2달이 채 되지 않아 정부군은 드디어 파리 시내로 진격했고 피해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귀스타블 르봉은 이 파리에서 일어난 일련의 혼란스러운 사태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군의관으로서 이 보불 전쟁의 참패를 목격했음은 물론 파리 시민으로서 이 파리 꼬민의 탄생에서부터 내전, 피해 학살이라는 이 참혹한 결말이 맺어지기까지 모두 바로 앞에서 지켜봤던 거예요. 그의 눈앞에서 수만 명의 동료 시민들이 죽었고 또 수만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프랑스를 탈출했어요. 그에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이런 경험을 계기로 르봉은 이 군중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던 거예요. 르봉이 1841년에 태어났으니까 1789년에 일어난 이 프랑스 대혁명을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죠. 하지만 그는 군중의 잠재력과 폭력성에 대해서 익히 읽고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군중은 혁명 직후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엘리트 계층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이런 공포감은 서유럽 전역에 만연했지만 특히 이 시민들이 단두대에서 왕을 처형하는 일이 벌어진 프랑스에서 그 두려움의 정도가 극심했고요. 그러던 중 1871년 파리 꼬민이 결성되고 노동자 시위가 발발하자 엘리트 계층, 특히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예요. 군중이 사회를 뒤집어 엎고 이 문명을 휩쓸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대혁명 이후의 우려는 과연 현실화되는 것인가? 이러한 걱정과 문제의식에서 이 군중심리학이라는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장르가 태동한 거죠. 이 책 군중심리의 저자 귀스타블 르봉이 바로 그 군중심리학을 이끈 선봉장이었던 거고요. 이 군중의 폭주에 대한 그의 우려는 책의 도입부에 잘 반영돼 있어요. 르봉은 서론에서 앞으로 군중의 시대가 올 것임을 예견하면서 당대 혼란기, 새롭게 등장한 이 군중 세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떤 사회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지적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 책 군중심리가 이 사회의 지배 계층이 의도한 바대로 군중을 휘어잡는 데 도움을 줄 거라면서 집필 동기와 책의 의의를 넌지시 밝혀요. 원하는 대로 군중을 끌고 가려면 이 군중의 심리를 속속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는 혼란한 사회상 속에 이 정치인이 군중을 지배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경각심을 높이면서 이 군중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군중 심리에 대해 완벽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 책의 타겟층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네, 맞아요. 바로 이 책은 사회의 지배 계급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군중 심리를 꽤 깊이 연구해야만 군중에게는 이 법과 제도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강요된 의견 외에는 어떤 의견도 독자적으로 갖지 못하며 순전히 이론적 공정함에 기초한 법칙이 아니라 인상 깊고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으로 그들을 끌어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된다. 예컨대 입법자가 새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이론적으로 가장 공정한 세법을 선택해야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현실적으로 가장 부당한 세법이 군중에게는 최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이 애매하고 부담이 적어 보일수록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인다. 간접세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도 군중이 이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매일 소비하는 물건에 몇 푼씩 부과되는 간접세는 군중의 소비 습관에 방해되지 않으며 그만큼 거의 인식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접세를 임금이나 각종 소득에 부과하는 누진세로 바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면 이론상 총액이 10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총체적인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르봉은 간접세와 누진세라는 이 세금 제도를 예로 들어서 군중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우매한 존재들인가를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군중은 매일같이 내는 소액의 세금은 별것 아닌 걸로 여기는 반면 특정한 날에 한꺼번에 내는 세금은 그 총량이 전자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발하고 보는 이 조삼모사격의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명증하게 드러나죠? 이 책이 철저히 지배계급의 시각에 맞춰 쓰여졌다는 사실이요. 르봉은 군중의 심리를 명확하게 간파하고 입맛에 맞게 길들일 것을 은밀하게 주문하고 있어요. 바로 이 책에서 타겟하고 있는 독자층인 이 사회의 지배계층, 바로 엘리트 계층에게 말이죠.